지금 보시는 헬로는 여러분을 환영하는 제 마음이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행사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이 글자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글 로고처럼 네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색상은 저희 구글 밑에 있는 모든 사업부의 로고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고 서비스에도 같은 색상을 쓰고 있죠. 이 색은 실제 저희 데이터 센터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한 부분인데요. 수많은 파이프들이 움직이는 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각 기능에 따라서 다른 색을 부여해서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데이터 센터 크기가 좀 커서 걸어 다니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에 이동기구 어떤 것을 놓기도 적절하진 않아요. 데이터 센터 출입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다가 무엇을 넣기가 좀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통해서 엔지니어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넓기에 데이터 센터 내에 자전거를 두고 오고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개된 사진인데요. 이거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저희 데이터 센터 중 하나의 항공 사진입니다. 저 드넓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대지가 부럽기도 한데요. 저희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만 운영되는 어떤 데이터 센터의 크기를 좀 작고 귀엽다는 의미로 어떤 별칭을 부르는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다면 구글에서 직접 운영한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크길래 구글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작고 귀엽다는 의미의 어떤 별칭을 부르느냐, 혹은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는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서 정말 작아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구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다른 클라우드 업체보다 작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것도 많고요. 그렇다면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각 정보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두 개의 크기를 한번 따왔습니다. 하나가 오하이오에 있는 데이터 센터고요. 하나가 네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게 400에이커라고 그러고요. 네바다에 있는 게 1200에이커쯤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나 여기에 계신 대부분 사람들께서 한국에서 나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에이커라는 단위는 미국의 큰 산불이 나야지만 외신에서 접할 수 있는 단위잖아요. 면적 단위잖아요. 또 그 면적 단위가 외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재밌게 편리하게 평으로 바꿔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똑같이 해봤습니다. 한 에이커가 몇 평인지 찾아봤더니 1224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환산을 해봤더니 오하이오에 있는 거는 50만 평 남짓 되고요. 네바다에 있는 거는 150만 평 남짓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이란 단위가 뭐 잊혀져가는 면적 단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적 단위는 두 자리 숫자예요. 18평, 24평, 32평. 아주 운이 좋다 48평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평수로 봤을 때 실제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캠퍼스 부지 1, 2, 3위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위키피디아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제가 찾아봤고요. 첫 번째로 큰 데가 관악 캠퍼스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가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세 번째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라고 합니다. 각각 평수로 따지면 이 정도 된다고 해요. 180만 평, 50만 평,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43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캠퍼스 전체 부지고 빌딩의 크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학교에 연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다닐 때 빌딩을 출입을 하지 캠퍼스 전체를 배회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고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호, 2호랑 비교하면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저희들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께서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키피디아에서 공개된 정보가 저희들 데이터 센터 중에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중에 이보다 더 큰 데이터 센터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범용 데이터 센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차이나텔콤에서 운영하는 내몽골에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라고 해요. 3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는 여기는 연중 평균 기온이 4도 정도 돼서 섭씨 4도 정도 돼서 특별한 보조장치 없어도 냉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진은 아이오와에 있는 저희 데이터 센터입니다. 2007년에 지어졌고요. 완공을 했고요. 12년과 15년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오시면 리전을 US 대시 센트럴 1이라 선택하시면 여기를 쓰게 되시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내부를 한번 볼까요?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연 자동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리소스 전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라인 매니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서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당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구글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오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2007년 탄소 중립이 최초로 된 2007년에 탄소 중립이 된 최초의 주요 회사가 되기도 했고요. 2017년에는 전체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30년을 목표로 카본 풋프린트를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작 전에 보셨던 영상에도 잠깐 0. 몇 초 동안 지나갔지만 이렇게해서 가장 깨끗한 클라우드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깨끗한 클라우드가 우리가 주장하는 그 클라우드가 실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미있는 도구 하나 만들었어요. 리전 피커라는 겁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리전 피커의 도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께 선택하는 리전의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내가 지금 위치한 혹은 내 고객을 위해서 네트워크 연결성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카메라가 만약에 있다면 이 QR코드를 찍어서 직접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저 위에 URL cloud.withgoogle.com/region-speaker를 입력하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전 피커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선택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본 풋프린트가 얼마나 탄소 발자국이 높으냐 낮으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각 리전마다 사실은 모든 리소스의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도 다르고 땅값도 다르고 전력 공급되는 전기의 단가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고객께 공급하는 리소스의 단가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고객이 접근할 혹은 본인이 접근할 곡과 비교해서 네트워크 레인턴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하면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리전을 오른쪽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플립 개수가 많을수록 CO2가 적게 배출되는 거예요. 리전 피커를 항상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에 의존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콘솔에서 여러분께서 리소스를 배포할 때 리전을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네, 리소스를 선택할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리전에서 낮은 CO2를 배출하는지 초록색 플립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추구하는 저탄소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그런 지속 가능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미래를 위한 그런 약속일 수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서비스가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되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본다면 이 그림에 있는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해저 강 케이블의 일부의 사진입니다. 지상 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저희들은 해저
광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데 진심입니다.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특허도 등록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배를 띄워서 대서양을 건너고 긴 바다를 건너서 대륙과 대륙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실제 그런 해저 광 케이블을 만드는 영상과 그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그런 영상의 일부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그 누구보다 긴 거리를 대륙과 대륙을 잇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글 클라우드 로케이션이라고 찾아보시면 이 같은 화면, 사진을, 그림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들이고요. 물론 지상 연결도 있습니다. 광 케이블들이고 초록색은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소유한 것도 있고 투자하는 것도 있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구간과 구간, 엔드와 엔드, 엣지와 엣지를 원활히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발표하는 이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이 지루하시다면 지금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이 영상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희들 구글 클라우드가 해저 케이블이 얼마나 진심인지 홍보하는 5분짜리 영상 2가지입니다. 약간 재밌을 거예요. 네, 재밌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IETF의 RFC를 얼마나 제출했는지 그 회사대로 순위를 매긴 건데요. 첫 번째는 회사는 이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회사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 중에는 저희들이 가장 많은 RFC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과 개발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재생에너지, 카본 풋프린트가 적게 나오는 데이터 센터 운영, 그다음에 해저 광 케이블과 지역과 지역, 대륙과 대륙을 잇는 그런 노력 끝에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란하죠? 이 화면은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록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덜 산만하게.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나 여러분의 PC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우리 전체 서비스를 가늠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앞서 보신 영상처럼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권역마다 색깔로 묶어서 이해하기 쉽고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어디인지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오픈이 굉장히 길었네요.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김광훈이고요.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클라우드 온보드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구글 클라우드를 입문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이외에 3명의 커스터머 엔지니어와 함께 이 시간을 이어갈 것이고요. 우리 행사는 이렇게 크게 모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개요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점심시간 이후에 컴퓨터 엔진과 스토리지, 마지막에는 쿠버네티스 엔진을 여러분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화면에 보시는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움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어떤 것이냐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지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가는 게 여러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PDF 형식으로 아마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찾아보시라고 넣은 슬라이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이런저런 서비스를 하는데 앞서 우리 해저 강 케이블에 소개했던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전 세계 여러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35개 리전을 있고요. 그 다음에 106개의 존이 있고요. 176개의 엣지 로케이션이 있고 그 위에 여러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계획한다고 해도 그게 가장 가까운 리전이 분명히 존재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면을 앞서 보셨던 타일 형식으로 아주 화려한 서비스 소개를 간략히 정리한 겁니다. 5개로 묶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컴퓨터과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쪽에 집중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락스타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빅쿼리라는 락스타가 있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외국에서 열광하고 있는 스패너, 그 다음에 우리가 원조인 일종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엔진이 있죠. 이 3가지가 락스타인데 그 중에 다행스럽게 2가지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가 배치되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이 존이라는 거고요. 한국어 문서를 보면 영역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즌이 있고, 리즌은 영역들, 존들의 묶음입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셔도 큰 이상은 없지만 하나의 리전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리전이 멀티 리전으로 묶어서 서비스가 구성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존 단위, 리전 단위, 멀티 리전 단위로 서비스가 구성되고 배포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듣게 되실 스토리지 관련된 설명을 들으실 때 멀티 리전 배포되는 스토리지를 아마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로 리전에 디펜던시가 없는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단위로 서비스가 구성되고 배포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글 클라우드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를 지탱하는 기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들 리소스를 배포하고 리소스를 관리하면 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위에 오가니제이션 로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짧게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그게 파란색입니다. 그 밑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폴더예요. 진짜 폴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더입니다. 그 밑에는 노란색으로 의심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록색으로 표기된 게 리소스라고 현재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 계층을 통해서 신뢰 경계를 만들고 리소스를 격리할 수 있어요. 신뢰 경계라는 것은 퍼미션을 다르게 하고 권한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 계층별로. 그 다음에 리소스에 서로 격리를 하는 것은 프로젝트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던 리소스, 초록색으로 된 것은 모두 프로젝트에 종속이 됩니다. 연결이 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종속이란 말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께서 서비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다 모두 리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 리소스의 할당량, 쿼터, 사용량을 추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단위, 빌링 단위를 확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과 자격증명 관리를 프로젝트 단위로 하게 됩니다. 서비스 및 API도 활성화를 프로젝트 단위로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프로젝트는 컴퓨터 엔진을 사용하는데 B라는 프로젝트는 스토리지만 사용하게 여러분께서는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하나의 관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나머지 리소스 관리 단위를 넘어서는 권한, 하이라키 정도로 이렇게 바이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로젝트에는 3가지 식별 속성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속성이에요. 프로퍼티예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아이디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네임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넘버입니다. 프로젝트 네임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시면 프로젝트 네임을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인지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일종의 별명을 짓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넘버는 저희들이 부여합니다. 임의로 부여를 하고요. 이거는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니크한 그런 아이디가 됩니다. 프로젝트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는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어요. 대신 프로젝트 네임처럼 자유도는 낮아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유니크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프로젝트 아이디는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는 데 반해서 한번 설정하고 나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 폴더는 폴더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폴더예요. 폴더 밑에는 폴더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폴더 밑에는 다시 폴더를 넣을 수 있고 마지막에 폴더 안에 프로젝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인지 체계를 훌륭히 따르는 그 관리의 형식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물론 폴더 단위로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책은 한번 설정하면 하이라키 아래쪽으로 캐스케이딩 되는 내려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단위로 정책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물론 프로젝트 단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최상위 오거니제이션 노드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캐스케이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상위부터 아래쪽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오거니제이션 노드라고 했잖아요. 그냥 짧게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조직 노드는 보시는 것처럼 계층 구조의 최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신발뱅크, 네, 이 회사 초록색 회사인 것처럼 그 최상위에서 중에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노드는 몇 가지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조직이 정해진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를 권한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제어하는 일종의 빌링 어카운트죠. 그런 거 역할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지 누가 생성할 수 있는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노드는 어떻게 생성되냐면 여러분께서 처음 구글 클라우드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거기에 연계돼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같이 관리를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크게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조직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글 클라우드 아이디를 자동으로 여러분 계정에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조직을 관리하는 최상위 어드민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설명할 거는 IAM이에요. IAM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 익숙해진 단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IAM을 통해서 저희들은 리소스에 대한 정책을 설정을 하고요. 그 리소스 정책은 하이라키로 아래쪽으로 내려 캐스케이딩 되게 됩니다. 리소스 정책은 리소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이에요.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조회가 된다, 조회가 안 된다, 너는 어떤 리소스 쓸 수 있다, 너는 어떤 리소스 쓸 수 없다라는 단순한 그런 정의의 집합입니다. 저희들 그걸 바인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인딩은 페어런트, 상위에 있는 부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리소스와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AM은 우리가 브렉다운을 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리소스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순서가 좀 약간 바뀐 느낌이 있지만 사실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리소스를 차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4가지의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스페이스에 연계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계정에 부여되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걸 생성해서 누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구글 그룹스에다가 누가를 정의할 수 있어요. 후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에 하위에는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순한 정의예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컴퓨트라는 서비스에 그 리소스 중에 하나인 인스턴스를 리스트를 뽑아보겠다, 삭제를 해보겠다, 스타트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리소스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리소스는 앞서 처음부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에 종속되는 서비스로 생성되는 여러분이 생성되는 그 모든 게 바로 리소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IAM은 전체 유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IAM에는 총 어떤 역할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베이직이라는 IAM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 predefined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이 3가지 역할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권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기본 역할은 베이직 역할은 우리가 기본적인 대략적인 수준의 역할을 정의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너, 에디터, 뷰어 이게 베이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주는 게 베이직입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수정할 수 있고 누가 와서 보기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베이직 역할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략 이것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작은 조직에선. 나 혼자 뭘 한다면 그냥 오너를 테이킹해서 계속 만드시면 되겠죠. 그다음 프리 디파인드는 좀 더 상세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어드민 롤, 컴퓨터에 인스턴스 어드민 롤이 있는데요. 그 IAM을 설정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머신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인스턴스를 뭐 딜리트하거나 정보를 get하거나 리스트를 목록을 뽑아보거나 스탑하거나 미리 정의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롤이냐 오퍼레이터 롤이냐 따라서 미리 정의된 게 달라집니다. 이게 하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거는 어드민 롤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터 롤인데 여기 머신 타입을 정의하는 롤이 없죠. 그 권한은 없어요. 대신에 스타트 스탑 시작과 종료, 그 다음에 목록을 뽑아보고 그 머신에 대한 정보를 get하는 이런 권한만 오퍼레이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어카운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방금 보신 IAM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역할이에요. 롤 베이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께서 구글 클라우드 사용할 때 여러분의 계정에 이런 역할을 지정하고 그 계정이 지정받은 역할 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어카운트는 사람이 아닌 것이 그것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VM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서 자동화의 꿈을 꾸면서 거기에 보통의 오퍼레이터들이 할 일을 정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도 그 머신도 권한이 필요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안적인 측면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서비스 어카운트예요. 서비스 어카운트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 형식으로 식별이 돼요. 그러나 이게 진짜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시는 것처럼 금방 사람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권한을 세팅을 하고 사용자에게,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다른 서비스에 권한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저희들 구글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우저에 열어서 콘솔에 접근하는 거겠죠? 네, console.cloud.google.com 가시면은 이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클라우드 쉘이라고 있어요. 클라우드 쉘과 SDK를 이용해서 CLI를 통해서 권한을 얻고 원활히 접근하고 제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보시면 저희 구글 클라우드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부분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많은 부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클라우드가 그렇겠지만 API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독립적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와 교신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콘솔은 웹브라우저에서 열려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쉘이 또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업체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짧게 콘솔에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콘솔에 접근하면 첫 번째 보는 화면이 이 화면이고요. 지금 저는 상단에 있는 왠지 도스 프롬프트 같은 그 아이콘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단에 저와 같이 CLI 창이 열립니다. 방금 오른쪽에 제가 전체 화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브라우저의 전체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CLI, Gcloud 명령을 통해 가지고 특정 프로젝트 아래에 있는 컴퓨트 인스턴스 리소스 전체를 보는 것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쉘에는 에디터가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인기 있는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 그것과 매우 유사하죠. 매우 유사한 이유는 소스 기반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우저 기반으로 에디팅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 클라우드 쉘 안에 똑같이 CLI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 클라우드 쉘을 한번 시작을 하시면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그 뒤로 원활히 설정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 세팅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버추얼 머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저런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SDK가 있어요. 누구나 있겠죠.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Gcloud 명령,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위한 GSUtil, 그 다음 BigQuery를 위한 BQ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SDK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도커 이미지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세열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클라우드 세열 내에는 항상 최신 버전의 SDK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앱 들어오시면은 청구 내역을 보는 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버전이다 보니까 제한된 기능들이 있어요. 주로 사용되는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그런 목록들이고요. 실제 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한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이 자료를 배포 받으시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클라우드세가 G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데모를 여러분께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셋업해서 인스턴스랑 연결하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는 이런 데모의 링크를 드리는데요. 이 링크는 여러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할 수 있고 튜토리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읽어보시고 직접 콘솔이나 CLI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설명했던 여러 가지 것들의 링크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배포받은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